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오늘은 세 번째 시간 3강 넙스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D 디자인 객체 형성을 위한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능 등, 그리고 지원하는 모델링, 그리고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3D 객체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2장에서는 형성된 객체를 디자인 객체를 조립하는 형태를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도록 출력용 디자인을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디자인 객체를 형성할 때 사용하는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능은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여 실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가상의 물체를 3D 객체로 실감나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 좌표 공간에 깊이가 추가된 3차원 좌표계를 사용하여 3D 객체를 형성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3D 객체 모델링과 편집, 그리고 재질 입히기, 렌더링 기능이 있습니다. 3D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좌표계가 있는데요. 3차원 객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3차원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의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른손 좌표계와 왼손 좌표계로 나뉩니다. 아래 좌표계를 보시면 오른손 좌표계 같은 경우는 X축이 가로축이고 Y축이 세로축, 그리고 Z축이 제가 보는 시점에서 Z축이 양의 방향 쪽으로 오는 오른손 좌표계가 있고요. 그리고 왼손 좌표계는 X축이 가로축, 그 다음에 Y축이 세로축, 그리고 Z축이 시점 방향의 Z축 양의 방향, 시점 반대쪽 방향이 Z축의 양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좌표계를 가지고 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뷰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D 객체를 모델링하기 위한 그런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4가지 화면으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기본 설정 값은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입니다. 탑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뷰는 정면에서 본 장면입니다. 그리고 레프트 뷰는 왼쪽에서 본 장면입니다. 역시 투영 방법은 평행 투영 방법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객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보존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스펙티브 뷰가 있는데요. 이것은 원근감이 있는 입체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근 투영 방법을 쓰고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원근감이 나타나게 보여집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탑뷰와 프론트 뷰, 그다음에 레프트 뷰 같은 경우는 평행으로 보이지만 퍼스펙티브 뷰 같은 경우는 원근감이 있도록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뷰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3D 모델링을 하기 위한 3D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에는 기본 기능과 그 다음에 3D 모델링 기능, 모디파이 기능, 그 다음에 재질 입히기 기능과 렌더링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본 메뉴 기능은 파일의 생성, 열기, 저장, 닫기, 환경 설정 등의 기본 메뉴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은 실제로 모델링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작성하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D 소프트웨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메뉴는 이동, 회전, 스케일 메뉴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동은 3차원 객체를 생성한 뒤에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시키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회전은 생성된 3차원 객체를 X, Y, Z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 원하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객체의 크기를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큰 객체를 그린다던가 그랬을 때 우리가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객체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객체 선택, 복사, 객체 중심축 설정, 스냅 설정, 실행 취소, 재실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D 모델링 기능인데요. 3D 모델링 기능에는 3D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이 3D 기본 도형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2D 라인을 3D 객체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폴리곤 모델링 기법, 그 다음에 CSG 방식 등이 있습니다. 3D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모델링 도구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3D 객체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 기능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생성된 3D 객체를 수정하는 기능으로 점, 선, 면에 대한 삽입, 삭제, 수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객체 구부리기, 비틀기, 늘리기, 돌출시키기, 부드럽게 하기 등의 기능 등을 제공해서 생성된 객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능에는 재질 입히기 기능과 렌더링 기능이 있는데요. 재질 입히기 기능은 3D 객체의 색상이나 문양, 질감을 표현하는 기능으로 유리나 플라스틱, 천, 금속, 나무, 돌 등의 재질을 제작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매핑도 가능하고요. 빛의 세기 조절과 반사, 굴절 효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통해 모델링된 결과물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렌더링은 3D로 제작된 결과물을 출력하는 계산 과정입니다. 그래서 렌더링을 좀 제품처럼 렌더링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고가 사양의 PC를 이용을 해서 하던 그래픽 카드가 상당히 좋아야죠. 그래서 약간은 좀 저가형 프린터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렌더링을 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 과정 자체가 좀 느려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런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는 3D 모델링 방식이 있습니다. 모델링 방식에는 폴리곤 방식, 넙스 방식, 그리고 솔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폴리곤 방식은 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여 모델링을 하는 방식으로 삼각형의 꼭지점을 연결하여 생성합니다. 기본 삼각형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요. 삼각형의 개수가 많을수록 형상이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크기가 작은 다각형의 수가 많으면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또 다각형의 수가 적으면 거칠게 표현이 됩니다. 아무래도 다각형의 수가 많으면 부드럽게 보이지만 파일의 용량이라든가 이런 크기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넙스 방식은 수학 함수를 이용하여 곡면의 형태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폴리곤 방식에 비해서 많은 계산이 필요하지만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하여 정확한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표면 부드러운 곡면을 설계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델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 방식이 있는데요. 솔리드 방식은 면이 모여 입체가 만들어진 상태로 속이 꽉 찬 물체를 이용해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재질의 비중을 계산을 해서 무게 등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3D 기본 도형 모델링을 알아보겠습니다. 3D 기본 도형 모델링은 박스, 콘, 구, 실린더, 튜브, 피라미드 등을 합치거나 변형하여 비교적 단순한 3D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3D 도형은 길이, 너비, 그리고 높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박스, 정육면체, 직육면체 같은 박스와 그리고 위아래에 반지름이 다른 그런 원기둥이죠. 그래서 콘 모양의 모양과 그리고 스피어 모양의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 실린더라고 불리우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러스라고 해서 도넛 링 모양을 우리가 그 기본 도형 모델링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도형 모델링을 가지고 길이나 너비, 그런 높이 정보를 변경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곤 모델링인데요. 폴리곤 모델링은 삼각형을 기본 면으로 해서 점, 선, 면을 편집해서 3D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편집 명령으로는 삭제, 분할, 연결, 높이, 변경, 그 다음에 모서리 깎기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점은 버텍스라고 하는 점은 점 삭제 기능, 그리고 선택한 점에 새로운 점을 만들어 분리시키는 기능, 높이를 주는 기능, 지정된 범위 안에 점을 합치는 기능, 그리고 점과 점을 이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 엣지인데요. 선택한 선을 삭제하는 기능, 분리시키는 기능, 높이를 주는 기능, 그리고 지정된 범위 안에 선을 합치는 기능, 다른 선과 연결하는 기능, 그리고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면을 분할하는 기능, 마지막으로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을 폴리곤이라고 하는데요. 면에 높이를 주는 기능, 넓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기능, 면과 면을 연결하는 기능, 선택한 면을 돌출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선, 면에 편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3D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폴리곤 모델링이었습니다. 다음은 2D 라인을 이용한 3D 모델링인데요. 2D 라인은 그린 단면에 두께를 주거나 2D 라인을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3D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2차원 객체로는 라인, 사각형, 타원, 원, 호, 텍스트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아래쪽에 보시면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선을 이용한 그 스케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직접 만들어내서 그 2D 라인으로 인한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원, 네 번째는 타원, 그리고 호라고 해서 그 굴곡이 있는 그런 타원 호가 있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곡선을 그릴 수도 있는 그런 2D 객체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3D 디자인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그런 객체를 그릴 수 있는 2차원 라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2차원 객체의 라인으로 그 각각 사각형이면 사각형, 원이면 원으로 해서 면을 만들게 되면 그런 단면을 이용을 해서 그 입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돌출 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출 모델링 같은 경우는 2D 단면에 높이 값을 주어서 면을 돌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선택한 면에 높이 값을 주어서 돌출을 시키는 게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동그란 면에 그 20mm 정도의 높이 값을 주어서 위로 돌출시키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스윕 모델링인데요. 스윕 모델링은 경로를 따라서 2D 단면을 돌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스윕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경로하고 그 다음에 2D의 단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런 필요한 형상이 있고요. 그런 형상을 이용을 해서 돌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 다각형의 그런 단면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스,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입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전 모델링인데요. 회전 모델링은 축을 기준으로 해서 2D 단면을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단면이 대칭을 이루면서 360도 회전하는 물체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와인잔이라든가 아니면 병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링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병 모양의 그런 단면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단면을 만들게 되면 그 축이 가운데 그 단면이 그 가운데 있는 축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를 돌면서 병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로프트 모델링인데요. 로프트 모델링은 2개 이상의 라인을 사용하여 3D 객체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라인 하나는 경로로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표면을 만들게 됩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로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각형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이런 스케치 단면을 가지고 만들 수 없는 조금은 유연한 그런 곡선의 형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있다면 로프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형상을 쉽게 또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래쪽에 그림에서도 보시면 동그란 단면과 위쪽에 있는 사각형 단면을 이어서 그런 로프트로 해주는 모델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다 지원하고 있는 모델링 명령 방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실기 강의 때 직접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연습하는 모습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CSG 방식으로 모델링하는 방법인데요. CSG 방식은 기본 객체들의 집합 연산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집합 연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학 시간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시 모델링 방식에도 이런 연산, 집합 연산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합집합은 2 객체를 합쳐서 하나의 객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A와 B에 대한 객체가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2 객체에 겹치는 부분만 남기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A와 B에 겹쳐지는 부분, 그 부분만 우리가 형태로 남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집합은 한 객체에서 다른 한 객체의 부분을 빼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A와 B의 객체가 붙어 있을 때 B에 대한 객체가 A에 대한 객체를 자르면서 부분을 빼는 건데, 이 차집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 A와 B를 선택을 할 때 B를 먼저 선택하느냐 또 A를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객체가 잘라지는 부분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모델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잘라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이 되신다면 그거를 먼저 순서를 잘 정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원하는 객체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디자인을 객체를 만들 수 있고 또 2D 단면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순서들을 작성을 해놓은 것이 작업 지시서인데요. 그런 작업 지시서에는 제품 제작이 할 때 반영해야 할 정보를 정리한 문서를 말합니다. 디자인 요구사항, 영역, 길이, 각도, 공차, 제작 수량 등을 정보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인데요. 제작 개요, 디자인 요구사항, 그리고 정보 도출, 도면 그리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작 개요에는 제작 물품명, 제작 방법, 제작 기간, 제작 수량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디자인 요구 사항에는 모델링 방법을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작 시 주의사항과 요구사항을 작성을 해줍니다. 다음은 출력할 3D 프린터의 스펙과 출력 범위를 체크를 해서 모델링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도출은 전체 영역과 부분의 영역, 그리고 각 부분의 길이, 그다음 두께, 각도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면 그리기에는 탑뷰, 프론트뷰, 레프트뷰, 퍼스펙티브에서 대한 도면을 각각 그려서 각 도면에 대한 정확한 영역과 길이, 두께, 각도를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 지시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작업의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객체를 만들 때 작업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3D 객체를 형성 전에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작업 환경 설정에는 스케일 설정과 화면 구성 등이 있습니다. 스케일 설정은 출력물의 정확도와 여러 객체 조립 시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보통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저장 기능은 예기치 못한 다운 현상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비단 3D 모델링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그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실제로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PC가 꺼진다거나 정전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데이터를 잃기가 쉽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자동 저장 기능을 켜놓으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끝까지는 저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저장이 되면 그 남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추가적인 그 객체를 형성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 취소 기능 횟수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들을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가 또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있거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명령어를 취소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보통 다른 그 그래픽 프로그램이나 다른 그 문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서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컨트롤 Z 키를 누르게 되면 뒤로 가기 기능으로 해서 명령을 취소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런 기능 같은 경우도 횟수를 많이 늘려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복잡한 객체를 수정하는데 더욱 편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3D를 객체 생성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2D 라인을 그려야 합니다. 앞에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런 2D 라인을 그린 다음에 솔리드를 만드는 그런 입체를 만드는 그런 그 명령을 잠깐 봤었는데 역시 3D 객체 생성 과정에는 첫 번째 2D 라인을 그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를 보고 2D 라인으로 단면을 제작 후에 3D 모델링을 해야 하는 객체는 먼저 2D로 라인을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D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파일을 3D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거나 3D 프로그램 자체 기능으로도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로그램은 선, 원, 호, 사각형, 다각형, 텍스트 등 그런 2D 객체를 기본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2D 객체들을 기본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된 그림이나 이미지 파일이 있다면 최대한 동일하게 라인을 생성하면서 2D 라인을 그려야 합니다. 2D 라인을 그리기가 마치게 되면 3D 객체로 만드는데요. 3D 객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D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D 라인을 이용해서 3D 객체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돌출, 스윕, 회전, 로프트 모델링이 있습니다. 앞에서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하셨었는데요. 이런 그 3D 객체를 제작하는 그런 명령으로 그런 3D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D 라인 없이 3D 객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3D 기본 도형을 이용한 모델링과 폴리곤 모델링 그리고 CSG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그런 객체를 병합하고 수정하는 게 있는데요. 개별 객체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객체로 병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폴리곤 편집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도구를 이용을 해서 크기, 각도, 위치, 두께, 부드러움 정도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1장에서는 알아보았습니다. 1장에서 알아본 그런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서 우리가 그 객체를 형상을 조립하는 그런 방법들과 검증을 하는 방법을 2장에서는 알아볼 텐데요. 형상 데이터를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형상을 가진 3D 객체는 부분을 따로 제작한 후에 하나의 형상으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복잡한 형상인데 그것을 하나로 처음부터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제작을 한 후에 하나의 형상으로 조립을 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합니다. 여러 객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을 구현할 때에도 각각 제작된 객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합치는 조립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분 형상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하나의 객체로 조립할 부분 형상들은 모두 동일한 작업 환경을 이용을 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좌표계와 스케일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조립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 조립 부위의 크기와 두께가 일치되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면 형상을 조립을 할 때 아무래도 그 오차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를 해서 객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객체를 할 때는 부분 형상이 준비되면 3D 소프트웨어의 병합 기능을 통해서 다른 파일에 병합할 객체들을 한 공간으로 모아서 배치해서 하나로 조립을 합니다. 부분 형상을 확인하는데요. 제일 먼저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객체 병합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형상을 합쳐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폴리곤 연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선택한 두 면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고 두 면의 크기가 같으면 연결된 부분도 크기도 일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작업 지시서의 디자인 도면과 형상 데이터를 비교하는 건데요. 데이터를 조립을 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때 작업 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현재 자기가 그려진 디자인 도면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작업 지시서의 디자인 도면과 형상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디자인 도면과 조립된 3D 형상의 모양과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도면과 조립된 3D 형상의 탑면, 그 다음에 프론트, 레프트 뷰를 비교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크기와 두께, 각도 등 수치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나의 객체로 자연스럽게 조립이 되어 있는지 조립 부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위에서 보시면 디자인 도면과 조립된 3D 형상의 탑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를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퍼스펙티브 뷰 같은 경우는 원근감이 있기 때문에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점을 파악하고 수정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서에 디자인 도면과 형상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차이점이 파악이 되면 수정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을 해서 수정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의 명칭과 크기, 그리고 두께, 방향, 각도에 대해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방법인데요. 데이터 수정 기능에는 크기, 두께, 각도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 2D 라인 수정하는 방법과 폴리곤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크기, 두께, 각도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작업지에서 도면과 3D 데이터의 크기, 두께, 각도의 차이가 있다면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수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크기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각 뷰에서 측정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축을 바르게 선택하고 스케일 기능이나 객체의 속성값 그리고 설정을 통해서 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의 경우는 수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야 합니다. 2D 라인 수정하기. 2D 라인 같은 경우는 3D 소프트웨어는 각 작업을 스택이나 레이어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D 부분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부분을 먼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3D 객체를 형성을 하는데 뒤로 돌아가서 2D 스케치 부분을 직접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각각의 작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D 객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점과 선, 그리고 2D 도형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점 수정 기능에는 점 삽입, 점 삭제, 그 다음에 점 분리 및 병합, 그리고 점을 기준으로 한 곡률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 수정 기능에는 선 삽입, 선 삭제, 선 분할, 선 연결이 있습니다. 2D 도형 수정 기능에는 2D 도형 합치기, 도형 집합 연산, 모서리 둥글게 만들기 등 그런 수정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정 기능 중에 폴리곤 수정하기가 있는데요. 폴리곤을 구성하는 하위 객체인 점과 선, 면을 가지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점 수정 기능에는 점 삽입, 점 삭제, 점 분할, 그리고 점 병합, 그 다음에 점의 위치 이동 등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 수정 기능에는 선 삽입, 선 삭제, 선 분할, 그리고 선 연결과 선의 위치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 수정 기능에는 선택한 면의 높이를 주기, 그 다음에 선택한 면의 넓이를 늘리기, 줄이기, 그 다음에 면과 면을 연결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정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정렬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정확한 위치에 배치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처리하기는 최종 결과물의 연결 부위나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면 분할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드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과 기능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들을 지금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음은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차이나는 부분을 분석하기. 작업지시서의 도면과 모델링된 3D 데이터의 차이점을 먼저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수정 방법은 크기나 두께, 위치 이동, 각도의 수정을 기본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출 모델링의 돌출의 정도, 폴리곤 편집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 스윕, 로프트 모델링을 통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데 2D 라인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곤 모양을 변경을 해서 폴리곤의 점, 선, 면을 통해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부리기, 비틀기, 늘리기 등 다양한 수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해서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하기는 선택한 수정 방법과 도구를 이용해서 도면과 우리가 일치하도록 그렇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이 다 완료가 되면 수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객체를 만들고 만들어진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정하는, 편집도 하고 수정도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금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 단순히 눈으로 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야 한다면 출력용 디자인으로 수정을 또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바로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그게 예쁘게 잘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또 출력이 간혹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3D 프린터에 대한 출력용 디자인으로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형상 데이터 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의 방식과 재료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재료 같은 경우 고체 기반형과 액체 기반형, 분말 기반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체 기반형에는 방식에 FDM 방식과 LOM 방식이 있습니다. FDM 방식은 열가소성 재료를 녹인 후 노즐을 거쳐 압출되는 재료를 적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LOM은 종이판이나 플라스틱의 시트를 CO2 레이저나 칼로 커팅 후에 열을 가하여 접착하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액체 기반형에는 DLP, SLA, 폴리젯, MJEM 등이 있는데요. DLP는 레이저빔이나 강한 자외선에 반응하는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경화시켜서 제작을 합니다. SLA는 빛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광경화성 수지가 들어있는 수조에 자외선 레이저를 주사하여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폴리젯이나 MJEM은 프린트 헤드 노즐에서 액상 컬러 잉크와 바인더라는 경화 물질을 분말 상태의 재료에서 분사를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말 기반형에는 3DP, SLS, DMLS, 그리고 EBM이 있는데요. 3DP는 분말을 바인더라고 불리는 접착제로 단면 조형 후에 적층하고 바인더로 분말을 접착하여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SLS는 분말 형태의 재료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소결 또는 융해하여 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결은 분말 재료에 압력을 가해 밀도를 높이고 적절한 에너지로 분말 표면을 녹여 결합시키는 공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EBM은 일렉트론 빔을 이용을 해서 분말 형태 재료를 소결 또는 융해하여 제작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고체 기반형, 액체 기반형, 분말 기반형에 사용되는 3D 방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강에서도 한번 간단하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료 기반의 3D 프린터에 대해서 종류와 조형 방식 그리고 장점, 단점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체 기반형 같은 경우는 FDM과 LOM이 있었다고 했고요. 조형 방식은 하나의 단면이 출력되면 다음 단면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높이를 만들고 한 층씩 쌓아가면서 조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ABS나 PLA 같은 저렴한 필라멘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 가격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가 많고 가장 보편적입니다. 단점은 다른 프린터들보다는 출력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적층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결이 많이 보이고요. 다른 액체 기반형이나 분말 기반형보다는 그런 출력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분진과 플라스틱이 탈 때 나는 냄새가 살짝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한 작업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용도로는 교육용,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등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액체 기반형은 앞서서 말씀드린 DLP나 SLA, 폴리젯, MJM 방식들이 있고요. 액체 상태의 플라스틱을 광원을 이용해서 고체로 굳혀서 조형을 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약 0.1mm 이하의 해상도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0종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소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출력 속도도 빠르고 컬러도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재료가 비싸고 취급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력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런 액체 기반형 에 사용되는 그런 광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보통 레진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아무래도 그 레진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 물질이나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그냥 우리가 적용을 다 하고 나서 나머지에 나와 있는 그런 재료들을 그냥 단순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폐기물 처리를 따로 해줘야 될 정도로 우리가 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흡기에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방진 마스크나 장갑들을 꼭 끼고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도로는 액체 기반형을 이용해서 정밀한 형상을 제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 액세서리나 피규어 같은 것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말 기반형은 3DP, SLS, DMLS, EBM의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조형 방식은 다양한 분말 재료를 접합제, 레이저, 전자빔을 이용을 해서 접합, 소결, 용융 등의 형태로 적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장점으로는 3DP 방식 같은 경우는 서포터 제거가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한 층 한 층 적층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지대라는 게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재료가 흘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지대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분말 기반 같은 경우는 분말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 지지대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대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속, 세라믹,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컬러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분말이기 때문에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료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또 3D 프린터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2차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는 바인더 활용하는 3D 방식은 피규어나 석고상 제작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SLS나 이런 장치들은 현재 자동차 부품이나 군용이나 그리고 비행기 이런 데 사용되는 금속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 기반의 3D 프린터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방식들을 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형상 데이터들을 우리가 변경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3D 프린터에 따라서 출력 가능한 해상도가 다릅니다. FDM 프린터 같은 경우도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그런 프린터들을 전부 다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해상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역시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스케일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런 두께와 크기들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소프트웨어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1강에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디자인을 한 파일을 STL로 출력용 파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STL 파일을 바로 3D 프린터에 입력한다고 해서 출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중간 과정이 있는데, 슬라이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슬라이싱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상 데이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출력물의 정밀도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이어 하이트라고 불리우는 적층 높이를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고요. 출력 시 적층 높이를 우리가 0.1mm, 0.2mm씩 해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그런 층을 몇 mm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건데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0.1mm보다 0.1mm 또 0.05mm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점점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적층 높이를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해상도가 올라가면서 퀄리티는 좋아지겠지만 그 퀄리티가 좋아지는 반면에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은 시간도 역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시간과 품질의 차이를 알고 우리가 적절한 그 적층 높이를 설정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벽 두께, 이것은 출력물의 외벽 두께를 말합니다. 역시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고요. 이런 그 벽 두께 같은 경우는 그 외부 내가 만든 형상의 강도가 그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외벽 두께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만큼의 내가 강도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외벽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준다거나 또 그렇게까지 두껍지 않다고 한다면 조금 얇게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즐 구경보다 큰 값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노즐 같은 경우가 우리가 3D 프린터 FDM 방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FDM 방식에는 그 필라멘트를 녹여서 그 압출을 해주는 그런 익스트루더라는 장치가 있고 거기에 핫엔드 부분에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노즐에서 필라멘트를 녹여서 적층을 하게 되는데 그 노즐의 구멍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구멍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들 같은 경우는 0.4mm 정도의 구형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0.4mm에서 나오는 그런 필라멘트의 굵기가 0.4m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벽 두께 자체를 그 디자인을 하실 때도 우리가 벽 두께 자체를 보통 0.4mm 이하로 만약에 그런 그 디자인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0.4mm 이상, 0.4mm로 우리가 노즐을 가지고 출력을 할 때는 보통 0.8mm 또 1.2mm 이런 식으로 그 노즐의 사이즈의 배수 값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그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도 그렇게 그 수정을 해야 되지만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벽 두께를 설정을 할 때 그런 그 노즐 구형보다는 배수로 크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처럼 슬라이서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노멀 뷰에서는 그런 그 벽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렇게 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은 가상 적층 화면으로 가게 되면 그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것은 결국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디자인도 수정을 하고 아니면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도 설정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물의 채움 방식이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속을 완전히 다 꽉 채워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재료도 많이 소진이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바닥면과 지붕면 같은 경우와 외벽 같은 경우는 꽉 채워야 되지만 내부 같은 경우는 속 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 채움 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퍼센트로 보통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내부 채움을 뭐 10%, 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50% 정도만 하더라도 내부 밀도가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단단한 그런 채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20%에서 30% 정도 내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서 많이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S 같은 경우는 밀도가 높을수록 수축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른 또 적절한 그런 설정 값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속도와 온도인데요. 출력 속도와 노즐과 베드의 온도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출력 속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3D 프린터의 익스트루더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핫엔드 무게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된다면 실제로 그런 탈조가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노즐이 움직이면서 출력물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속도로 우리가 그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즐과 베드의 온도 설정인데요. 노즐과 베드의 온도 설정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우리가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PLA로 그 출력을 하느냐 아니면 ABS로 출력을 하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뭐 PLA로 출력을 할 때는 보통 노즐 온도는 180도에서 220도 정도 사이에서
또 ABS 같은 경우는 뭐 220에서 240도, 250도 사이 정도에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온도값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딱 픽스된 값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프린터를 사용하는 환경이나 또 재료나 이런 재료의 성분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실 때는 약간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라멘트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붙어있는 라벨에 보시면 온도가 딱 얘는 20도, 200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180도에서 200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적절한 온도를 찾아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배드 온도 역시 수축률에 따라서 조금씩 또 틀리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재료에 따라서 PLA는 보통 60도 정도, ABS 같은 경우는 보통 100도 정도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재료에 대한 설정인데요. 필라멘트의 직경과 압출되는 양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압출을 정상적으로 잘 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노즐의 구경 사이즈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필라멘트의 굵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의 필라멘트의 굵기가 균일하지 않거나 또 필라멘트의 재료의 굵기를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압출 불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출력물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경이나 이런 그 하드웨어적으로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압출되는 양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필라멘트의 물성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또 온도에 따라서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조금 묽게 나오거나 좀 더 얇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압출량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세 번째 시간 넙스 모델링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엔지니어링 모델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